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바닷속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기를 비밀병기라고 칭하면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밝혀 완성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검찰도 권 대표를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국내 송환 가능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파업으로 인해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봄 첫 황사가 몰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내륙으로 유입된 황사가 오늘까지 잔류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부지방의 황사는 밤사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사라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황사가 축적되며 내일까지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노로 자망해 어제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험 결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모든 전술 기술적 재원과 항행 기술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참관하면서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한국과 미국의 선택에 절망을 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 거라며 연합연습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호명 직전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뒤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권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힌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지문 조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색 소배를 요청했던 검찰은 검 대표와 한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검찰은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려 고 이대준 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지시한 건 마치 독사본 100부 가운데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에 불과하다며 이를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훈 전 장관 측은 당시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박지원 전 원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3.3% 하락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은 3.3%, 수도권 2.9%, 지방은 4.5% 하락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 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해 주택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경연은 다만 주택 가격은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일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용인에 만들어질 반도체 클러스터의 양국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벤처 연구개발 공동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급망 회복과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과 관련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리 보상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접 제3자 변제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실일까?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됐던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민관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65년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건 도의적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징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018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2007년 당시 추가 보상의 법적 성격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과정에 관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도 각각 5대4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라면서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고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비판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 준 결과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서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장관 책무를 맡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면서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이제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판결 나왔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뭔가 위반이 됐는데 법안은 좀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딱 30초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자. 저는 어제 그 판결이 답은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판결이다. 답정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대단히 애매한 게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네. 법은 유효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네. 옵사이드는 있었지만 마지막 킥은 그물에 걸렸으니 골로 인정하자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골을 넣는 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원천 무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은요?
국회와 한동훈 장관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예. 현재에서 지적한 그 절차상의 하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근데 어제 그 헌재 판결을 보면은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헌법상의 네. 권한이냐,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개정안이 검찰법 개정안이 그렇다면 이게 축소를 한 게 맞느냐, 네. 축소한 거 맞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다. 네. 법률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게 두 가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겠죠. 네,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제 어떤 의원은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앞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서 낸 것 자체를 헌재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각하했다.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네. 그리고 검사들 6명은 청구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위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지금 탄핵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예. 문재인 정권 때부터 네.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예. 왜 그걸 지금에 와서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이끌고 가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지금 뭐 탄핵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사퇴에 좀 촉구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예. 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한 거에 좀 주목을 했으면 네. 해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내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굉장히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입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행정부의 한 부처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검찰 정권이 아니었다면 네. 법무부 장관이 이 입법부의 아주 본질적인 본연의 네.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전주의 의원이요. 사실은 또 청구인이기도 했어요. 검수완박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었는데 청구인 자격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5명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그 재판관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삼권 분립이 국가입니다. 예. 그러면 재판관들은 예. 어떤 정권에서 임명되었든 지간에 관계없이 법치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네. 헌재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판결은 결국은 자기를 임명해준 정권에 충성을 보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도 그렇고 이 헌재에 들어간 대법관들은 네. 자기 임명해준 정권의 충성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라는 이 사법권의 독자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소신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상권 분립이라 함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서로의 권한이나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그 결정에 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그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종류의 헌재 판결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09년이었어요. 미디어법. 똑같은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예.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죠. 그 한나라당이었어요. 네, 네. 그때 입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예. 위헌 시비가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네. 야당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략
공약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후속 조처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그랬군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입장을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반대가 네, 되는 완전히 거네요. 반대가 됐어요. 예.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예.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삼권 분립, 네. 그다음에 헌재의 그런 지위와 위치는 결국은 법치 수호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제 전 과정은 답을 정해놓고 간 답정로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내용과 절차를 다 따진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근데 절차는 일단 본회의 절차하고 법사위 절차 가운데 법사위 절차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죠. 밝힌 거죠. 근데 네. 민영배 의원이 이제 사실은 이제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복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당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그런 복당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 보면서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서요. 34%.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34%, 부정은 2%포인트 떨어지는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 보고 계십니다. 정당 지지율도 혹시 있나요? 정당 지지율? 네.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35%, 1%포인트 좀 높게 나온 건 6주인가 8주 만인 것 같은데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 조금 앞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볼까요? 태영 의원님. 네. 그 오늘 여론조사에서 우선 고무적인 거는 비록 속폭이지만은 네. 1% 올라간 게 예. 고무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긍정도 부정도 다 같이 올라간 게 바로 외교 현안 문제입니다. 예, 예. 방일 이후에 맞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민생 문제인데 긍정평가 이유 그래픽 있으면 보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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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안 때문에 긍정도 오르고 예. 부정도 오르고 이것은 그만큼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우리 국정 현안에서 외교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그렇네요. 판단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이유도 일본 관계 개선, 외교.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하고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교에 관심이 높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면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뭐 1, 2%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성이 네, 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은 우리 정치가 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 한 것에 관해서 네. 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좀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보이다 보니까 예. 지지층이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해서 좀 결집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층의 결집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를 보이니까 결집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예. 제가 판단하는 데는 그거보다도 방일 이후에 지금 이 한일 관계에 예. 대한 말하자면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지금 대처 방식을 보면 예. 정면 돌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금 3대 국정개혁과제 네. 이것도 좀 대통령이 외교처럼 예. 강단 있게 정면 돌파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렇군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이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MZ세대 지지율, 청년 네.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당에서도 장해찬 그다음에 김병민 이 젊은 최고위원들이 청년 세대들과의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데 네. 청년 지지율이 빠진 것은 이게 주 69시간제 네. 근로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청년 MZ 세대에서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그거를 같습니다. 철회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취지는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 노사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좀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건데 아. 이게 딱 프레임으로 주 69시간 제자가 붙으면서 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다시 지난날로 돌아가는 거야. 아. 이런 프레임에 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69라는 그 숫자를 말하기 전에 네. 먼저 주 52시간제 개편 예. 좀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갔으면 이런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강선우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드릴 말씀 많아요. 예. 그 주 69시간제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정부가 잘못했어요. 네. 그 언제였나요? 3월 2일이었나요?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죠. 주 네. 69시간제라고.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여론 너무 안 좋으니까 전면 재검도 해. 그런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면 재검 다 아니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대통령께서 갑자기 60시간이라는 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60시간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60시간을 낮추자는 거죠. 69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60시간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자 대통령이 또 한 며칠 있다가 아니다. 60시간 이상 하면은 건강권 해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세요. 국무회의 때 국민을 발언입니다. 예.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셨죠.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 60시간, 69시간, 62시간이 아니고요. 예. 그 이 연장 노동에 대한 그 관리 단위를 보자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주 단위로 돼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을 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 단위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별 특성, 뭐 계절적인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IT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이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까지도 주장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죠. 철회해야 네. 된다는 의견이시죠? 철회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전달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당, 뭐 대통령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주 최대 69시간 일하되 또 휴가는 또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 69시간을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은 지금까지 주 52시간제가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 이것이 발단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이거 불가침의 영역을 좀 흔들어서 네. 노사의 선택의 영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작된 건데 갑자기 예. 숫자가 나오면서 주 69시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 꺼낸 건 아닌데 지지율 이야기하다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5명의 용사 이름을 한 명씩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55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제하신 부분이 네. 바로 보훈 이 부분만은 확고히 챙기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5명의 우리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네. 이 보훈만은 확고히 챙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이 두 번 가셨더라고요. 2020년, 네.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갔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그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저런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네네. 정치권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이 두 해 전에 2021년 서해 수호의 날에 더불어민주당 논평에서도 서해 수호 용사 55인의 그 롤콜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네. 이름을 그때 다 불러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정치권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저러한 행보를 시작을 하셨으니 예. 저 사랑하는 국민의 폭을 좀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또 강제동원에 네. 희생되신 그런 희생자들까지도 그런 폭을 좀 넓혀가시는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서 당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의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그 쫓기듯 그렇게 뛰지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씁쓸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치 정리가.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당무위원회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시거든요.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 이제 토다시는 게 돼서 본인들도 좀 쑥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대표의 퇴진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진.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총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의총에 계셨죠? 네네, 저희 예. 의총 열었었어요. 예, 의총 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그 전해철 의원께서 나와서 네. 그 비슷한 그 브리핑 내용과 그때는 이제 비슷한 만장일치로 결정을 브리핑은 했다? 처음에 나갔을 때 이제 만장일치라고 나갔었죠. 나갔었고.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께서 그 자기의 입장을 조금 더 기권했다.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예, 예. 하고 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고요. 네. 그 전해철 의원도 그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설명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의총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언 쭉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비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굉장히 대립하고 내홍을 겪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또 네. 아니고요. 예. 그 당무위라는 것이요. 당무위가 열릴 때 네. 보통 이렇게 소집 공고도 하고 한 하루 이틀 있다 열리는 게 보통이라면서요. 저도 당무위원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통 일정이 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네, 일정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그 각 지역 위원장들 그 광역 단위 지역 위원장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다른 지방에 계시기도 하니까 예. 보통 서면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현장에 와서 당무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계속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되면 가고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의원은 좀 아주 씁쓸하다, 좀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네. 우리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가져가는 측면이 항상 도덕성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두 당을 비교할 때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나아. 그런데 네. 예. 이걸 당원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당원 이제 80조거든요. 당원 80조요. 네, 예, 근데 예.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부패, 비리 이런 네. 혐의가 있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 영역에 가서 판단받고 오세요. 예. 그래서 일단 기소되면 당무 즉시 중지인데 네. 이번 건은 당 대표가 있는 당무에서 이 조항을 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 네. 당원을 어기면서 네. 자기 자산을 자기가 허무는지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강서구 의원님, 아니요, 저기 그 민주당이 예외 도덕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는데 어떻게 이 당원 80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원이나 당규나 절차상을 어긴 바는 없고요. 그 네. 당원에도 그 예외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기소된 여러 가지 사안을 뭐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네, 당원 80조 이게 작년에 사망이 추가된 거죠. 그랬죠. 예. 네.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무위 회의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이 거죠. 당원 80조 네. 적용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당원 80조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무위원으로 선임되고 난 이후로는 요번에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당무회의가 처음 열린 게 아닌가로 저걸 기억해요. 특별히 민주당이 깨끗한 야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혁신위에서 만들었었죠. 혁신이 아니었죠. 네. 당내에서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이 거듭 주장했었던 당 문제와 당 대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그 목소리가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도드라져서 언론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얼마 되니까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네. 이탈표가 한 30표 넘게 나오면서 이제 그랬었죠.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네네. 커졌었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수적인 우위는 아닌데 네. 이제 언론에서 조금 더 보도량이 많으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소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적 제거용이다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오히려 더 조금 다양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수렴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태영 의원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지금 내로남불 이 형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바로 스톱하고 네. 당원 80조에 있는 그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고 빨리 민주당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합의체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말도 계속 지금 뒤집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결정하지 않고 이미 논의 전에 다 결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당무도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을 끌었으면요. 어차피 이렇게 결론 내놓고 왜 시간 끄는 쇼를 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이렇게 또 다릅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로서로 가슴이 뛰는 저의 갑작스러운 중도 사태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즌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날씨 보기 있어. 안녕하세요. 이건 뭔데 이렇게 같이 뜨는 거예요? Champ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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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Just enjoy your time. Thank you very much. 고맙긴 한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미안해. Arnie. 궁금한 게 서울은 이거처럼 이렇게 빗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구조체 형태잖아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지금 설명해 이게 아마 시간은 똑같죠? 30분 금방 끼도는데 우리 더 속도가 빠르겠어요. 더 크니까 이거보다. 그렇게 되면 나 수학을 잘 못해서 I may have sold. It's a pleasure to be here in Copenhagen. No, the sunshine. Really? Yeah, you should try. If you want to make the same. 아니 엄청은 아니에요. 정말 잘 지어놓은 문화시설 하나가 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이곳 엘프 필하모니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거잖아요. 여기 꽤 자주 옵니다. 네? 꽤 자주 옵니다. 1년에 몇 번? 1년에 여러 번 옵니다. 그래요? 1년에 여러 번 여기가 장동입니까? 폭풍이 자주 옵니다. 예비 시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뛰어올 생각만 했거든. 비가 오면 떠오르게 플로팅.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건설지부 그리고 지부장과 간부 3명의 자택 등 모두 10곳의 수사관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원을 통해 한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현재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의 영상 많이들 보셨지요? 3시간 동안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이 얼룩말 세로에겐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평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와 주택가에 난데없이 등장해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세로. 지난 2019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수컷 얼룩말입니다. 잘생겼다. 얼룩말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5년쯤 되는 걸 고려하면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나이. 아직 한참 어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니 슬픈 속사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설공단이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기 얼룩말 세로는 지난 2021년 여름 엄마를, 이듬해 초엔 아빠를 하늘나라로 연달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원래 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처음에 엄마 이제 죽는 거 이제 얼룩말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인데 혼자 있다 보니까 부모를 잃은 뒤 세로는 달라졌습니다. 사육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건 다반사. 이웃집 캥거루와 몇 차례나 싸우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이제 울타리 상으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로는 또 이제 주둥이 이렇게 내밀맞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키닥닥거리고 이빨 물리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마음을 다친 세로를 달래주기 위해 간식을 챙겨주고 장난감도 주며 부쩍 관심을 쏟던 사육사들도 이번 소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세로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 다행이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는 것처럼 그냥 멀뚱멀뚱 이제 사육사랑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린이대공원 측은 올해 상반기 안에 얼룩말 오리의 울타리를 목재에서 철제로 바꾸고 오래돼 낡은 건물도 수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다른 동물원에서 세로의 짝이 될 암컷 얼룩말을 데려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곧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전선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고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부서진 키이우 주변 도시의 고등학교.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공습 위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 중이지만 격전지 바흐무트는 교착 상태입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던 바흐무트를 힘겹게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에 대한 계속된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상당한 힘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리는 키이우, 하르키우 등에서 그랬듯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병력과 자원 소모가 막심해진 시점인 9월과 11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역습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바흐무트와 헤르손 등 최전선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Саме головне питання. Коли буде перемога? Да, перемога. Коли буде перемога? буде. Буде, ми знаємо, ми впевнені.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에서 지원받은 현대식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비축하고 훈련을 진행하며 대규모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2개월 안에 100만 발의 포탄을 보내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What is critical is sending ammunition to Ukraine fast, because that might bring a change in this war.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최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역습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요즘 봄 기운이 가득하죠. 경남 창원이 연분홍 벚꽃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도 4년 만에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진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진해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해 벚꽃 아름답기로 소문났는데 현장 가보니까 꽃이 좀 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은 하천을 따라서 수십 년 된 벚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모든 꽃망울이 터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분홍빛 터널 같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진해 벚꽃 중에서도 이곳 여자천의 벚꽃은 지난 21일부터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모든 나무의 개화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니어서 이미 만개한 나무도 일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나무도 많습니다. 벚꽃이 절정은 아니지만 꽃놀이를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는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내일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흘 동안 화사한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오는 29일 진해루 앞바다에서 열리는 해상 불꽃쇼와 31일에 열리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로 꼽힙니다. 진해 군항제의 꽃이자 하이라이트인 군악의장대 공연은 6회 공군과 해병대, 미군과 민간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진해 지역의 일부 도로가 통제가 되고 교통도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차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해에서 YTN 차상입니다. 올봄 첫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0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보다 3-4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주말인 내일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 비해 적은 양의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은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봄꽃이 개화하면서 주말을 맞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도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18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한때 영동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